대구의 한 대학병원 소아심장센터 복도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천장에 박힌 희고 긴 조명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소독약 냄새가 밴 공기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안쪽까지 서늘하게 만들었다. 문혜원은 수술 준비실 앞에 놓인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을 단단히 맞잡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고 있었지만 떨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유리문 너머에서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이동식 심전도 기계가 바퀴 소리를 내며 복도를 지나갔다. 혜원은 의사였다. 수많은 환자에게 침착해야 한다고 말했고 보호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라고 설명해 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수술복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자신의 아들이 되자 그동안 몸에 밴 모든 이성과 전문성은 힘없이 무너졌다. 6살 문은차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까지도 울지 않았다. 아이는 산소줄이 연결된 코가 불편한지 몇 번 얼굴을 찡그렸을 뿐 오히려 엄마의 표정을 살피며 괜찮다는 듯 작은 손을 내밀었다. 혜원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입술을 가져다 댔다. 차가운 손등에 온기를 불어넣으려 했지만 자신의 입술 역시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엄마, 은찬이 낮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다. 응, 엄마 여기 있어. 나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지? 혜원은 대답하기 전에 숨을 삼켰다. 아이 앞에서 흔들려서는 안 됐다. 그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표정을 만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우리 은찬이는 잠깐 깊이 자고 나오는 거야. 눈 뜨면 엄마가 제일 먼저 보일 거야. 은찬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복도 건너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아이의 눈이 평소보다 크게 열렸다. 혜원은 무심코 은찬의 시선을 따라갔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의료진 몇 명과 함께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곧았으며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는데도 주변의 공기가 그를 중심으로 갈라지는 듯했다. 남자는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좀처럼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턱선이 이상하리만큼 익숙했다. 혜원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복도 한가운데에서 부딪혔다. 5년이라는 시간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혜원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그 얼굴을 잊으려고 애썼는지조차 떠올릴 수 없었다.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고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으며 두 아이 앞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애써 다른 이야기로 돌렸다. 그런데도 서도윤의 얼굴은 기억 속에서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예전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진 눈빛, 감정을 숨기는 습관, 상대방의 약점을 한 번에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까지 그대로였다. 도윤 역시 걸음을 멈췄다. 그가 혜원을 알아보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수행하던 사람들이 당황해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년 동안 찾으려 했으나 끝내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다. 그것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병원의 소아심장센터에서 수술을 앞둔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은 채로 은찬이 다시 혜원을 불렀다. 엄마, 저 아저씨. 혜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저 아저씨 얼굴이 나랑 닮았어. 아이의 말은 작았지만 텅 빈 복도에서는 너무도 선명하게 울렸다. 도윤의 시선이 천천히 은찬에게로 내려갔다. 창백한 얼굴, 짙은 눈썹, 유난히 고든 콧날, 긴장하면 오른손 엄지로 왼손 검지마디를 누르는 습관까지.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원은 반사적으로 은찬의 침대 앞을 막아섰다. 5해 전에도 그녀는 같은 방식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세계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그의 시선으로부터 아들을 감추려 하고 있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은찬의 이름을 불렀다. 혜원은 고개를 숙여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은찬은 엄마를 바라보았다. 혜원은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웃었다. 그러나 붉은 수술등이 켜지고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겨우 붙들고 있던 숨이 무너져 내렸다. 문혜원. 도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혜원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전보다 낮고 무거웠다. 정말 너였군. 혜원은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오래 봉인해둔 기억이 젖은 벽처럼 갈라졌다. 대전의 차가운 겨울밤,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조용한 한옥 별채, 향이 식어가던 찻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망가져 버린 관계, 그리고 자신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떠나야 했던 날까지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5년 전 겨울, 문혜원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종합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환자의 생활 습관과 가족 환경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진료로 빠르게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녀는 진료실에서 환자의 말을 끊지 않는 의사였다. 검사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환자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다시 들여다봤고, 진료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노인 환자가 약 복용법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했다. 동료들은 그런 회원을 두고 융통성이 없을 만큼 성실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오전 진료가 끝나면 병원 구내식당에서 급하게 점심을 먹었고, 오후에는 만성질환 환자의 기록을 정리했다. 퇴근 뒤에는 오래된 빌라의 작은 전셋집으로 돌아가 혼자 저녁을 먹었다. 혜원은 화려한 생활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명품 가방도 비싼 차도 없었다. 그녀가 돈을 아끼는 이유는 단순했다. 홀로 자신을 키우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남긴 빚을 모두 갚은 뒤 언젠가 형편이 어려운 노인과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동네 의원을 열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도윤을 처음 만난 날도 평범한 야간 당직 중이었다. 밤 11시가 넘었을 무렵 병원 원무과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서린의료재단 설립자의 부인이자 서린그룹 명예회장의 아내인 백정임 여사가 갑작스러운 흉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임은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평생 가족의 중심으로 살아온 노인은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소란을 피우는 것을 싫어했다. 재단 측은 우선 가정 방문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를 보내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혜원은 방문 진료 가방을 챙겨 병원 차량에 올랐다. 정임이 머무는 곳은 대전 외곽에 남아있는 오래된 한옥 저택이었다. 현대식 건물이 대부분인 주변과 달리 낮은 담장 안에는 기와 지붕과 소나무 정원, 장독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혜원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발소리조차 죽이고 움직였고, 가족들은 거실 한쪽에서 각자의 휴대전화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있었다. 정임은 안방 침대에 기대 앉아 숨을 짧게 몰아쉬고 있었다.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맥박은 불규칙했다. 혜원은 간단한 문진을 마치자마자 집에서 버티는 것은 위험하다며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 중 몇 명은 노인이 병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망설였지만 혜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은 어르신의 기분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급성관상 동맥 증후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정임은 한동안 혜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혜원은 산소를 공급하고 응급약을 준비하며 상태를 지켜봤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서도윤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공항에서 곧장 달려온 상태였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검은 코트에는 겨울바람의 냉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방 안의 사람들을 한번 훑어본 뒤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할머니, 정임은 손자를 보자마자 걱정하지 말라는 듯 손을 내저었다. 별일 아니다. 사람들이 유난을 떠는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혜원을 바라봤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의 질문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기업 인수 보고를 받듯 핵심만 요구하는 태도였다. 혜원은 잠시 불쾌함을 느꼈지만 환자 보호자라는 점을 생각해 차분히 설명했다. 현재 혈압과 심전도 소견이 좋지 않습니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고 이동 중에도 상태가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급차에 동승하겠습니다. 우리 재단 병원으로 갑니까?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는 게 우선입니다. 소속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타섰다. 서린그룹의 후계자에게 그렇게 잘라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도윤은 혜원을 한동안 바라봤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죠. 정임은 빠르게 응급실로 옮겨졌고 다행히 큰 고비를 넘겼다. 심각한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부정맥과 고혈압이 동시에 악화된 상태였다. 담당 교수는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혜원은 자신의 당직 시간이 끝났음에도 정임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졌을 무렵 도윤이 자판기 커피 2잔을 들고 복도에 나타났다. 아직 안 갔습니까? 환자 인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치의도 아닌데 책임감이 지나치군요. 혜원은 그 말이 비꼬는 것인지 칭찬인지 알 수 없어 그를 바라봤다. 환자가 제 앞에서 위험해졌으니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윤은 커피 한 잔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들었다. 오늘 일은 고맙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러나 혜원은 고개만 가볍게 숙였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임은 퇴원한 뒤에도 혜원에게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부탁했다. 병원 진료와 별도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식단과 복약 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를 사람이. 처음에 혜원은 개인적인 방문 진료를 맡는 것이 부담스러워 거절했다. 하지만 정임은 자신이 의사 말을 듣지 않는 고집센 노인이라며 혜원처럼 단호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웃었다. 병원에서도 공식적인 협진 계약 형태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결국 혜원은 일주일에 2번씩 정임의 집을 방문하게 됐다. 정임은 대기업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소탈한 면이 있었다. 값비싼 음식을 앞에 두고도 된장찌개가 제일 좋다고 했고 명절이면 직접 전을 부치려다 며느리들과 직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혜원은 정임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자극적이지 않은 반찬을 정리해주고 매일 걸은 시간과 혈압을 기록하게 했다. 정임은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혜원이 오는 날이면 미리 혈압 수첩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도윤과 마주치는 일도 점점 잦아졌다. 그는 회사 일정이 없는 저녁이면 한옥에 들러 정임과 식사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조차 도윤은 좀처럼 긴장을 풀지 않았다. 식탁에서는 회사 실적과 재단 운영, 계열사 인사 이야기가 오갔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문장마다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었다. 혜원은 그 집안에서 웃음조차 계산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정임이 혜원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고 권했다. 혜원은 몇 번 사양했으나 노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식탁에는 도윤과 그의 작은아버지 서명국, 사촌동생 서예림도 함께 있었다. 예림은 서린그룹 홍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화려한 외모와 달리 말끝마다 가시가 숨어 있었다. 문 선생님은 재단 병원 소속이시죠? 네. 할머니께서 워낙 좋아하시길래 아주 유명한 분인 줄 알았어요.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혜원은 그 속뜻을 알아들었다. 정임이 눈을 가늘게 뜨자 예림은 곧 화제를 돌렸다. 그때 도윤이 반찬 접시를 혜원 쪽으로 밀어 놓았다. 오늘 거의 못 드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식탁의 시선이 모두 혜원에게 향했다. 혜원은 당황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먹는 경우가 없더군요. 도윤은 무심한 표정으로 식사를 계속했다. 정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예림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날 이후 도윤은 혜원에게 종종 연락했다. 처음에는 정임의 혈압과 약 복용 여부를 묻는 업무적인 내용뿐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메시지의 끝에 식사는 했느냐는 질문이 붙기 시작했다. 늦은 밤까지 병원에 남아 있다는 말을 들으면 기사에게 데려다 주라고 했고 혜원이 거절하면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따뜻한 차를 보냈다. 혜원은 그의 행동을 쉽게 해석하지 못했다. 도윤은 친절하면서도 거리를 두었다. 다가오는 듯 하다가도 회사나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벽을 세웠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서툴렀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필요한 것을 먼저 준비했고, 걱정된다는 말 대신 왜 무리했느냐고 따졌다. 한겨울 폭설이 내린 날, 혜원은 정임의 집에서 발이 묶였다. 도로가 얼어 병원 차량이 들어오지 못했고, 택시도 잡히지 않았다. 직원들이 별채의 방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혜원은 다음 날 아침 진료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윤은 말없이 차 열쇠를 들었다. 제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도로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겁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만 낮게 흘렀다. 눈은 앞유리를 빠르게 덮었고 와이퍼가 일정한 박자로 움직였다. 혜원은 창밖을 보다가 문득 물었다. 서 이사님은 항상 그렇게 혼자 결정하십니까? 도윤은 도로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대부분은 그게 빠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묻지 않았습니까? 타지 않겠다고 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혜원은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뜨렸다. 도윤이 처음으로 그녀를 곁눈질했다. 왜 웃습니까? 이사님은 배려를 하면서도 꼭 명령처럼 말하네요. 배려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뜻밖의 대답에 혜원은 더 이상 웃지 못했다. 도윤의 옆얼굴에는 잠시 피로가 드러났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뒤 정임의 손에서 자랐고 26의 경영에 참여해 작은아버지와 이사회 사이에서 끊임없이 후계 자리를 지켜야 했다. 다정함보다 경계심을 먼저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혜원은 그제야 조금 이해했다. 그날 두 사람은 혜원의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눈이 차지붕 위로 조용히 쌓였다. 문혜원 선생, 네, 나를 이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혜원은 그를 바라봤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서도윤 씨. 평범한 호칭이었지만 둘 사이에서는 위험한 변화처럼 느껴졌다. 혜원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공개적인 데이트는 아니었다. 도윤은 회사 사람들의 시선을 경계했고 혜원 역시 환자 보호자와 사적인 관계를 맺는데 신중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국수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거나 정임이 잠든 뒤 한옥마당을 짧게 걸었다. 도윤은 혜원이 언젠가 작은 의원을 열고 싶다는 말을 기억해 오래된 상가 임대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다. 혜원은 그의 불면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잠들기 전 카페인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라고 잔소리했다. 정임은 두 사람 사이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다. 다만 어느 날 혜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도윤이가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아. 사람을 믿는데 오래 걸리고 한 번 의심하면 자기 마음까지 다치게 하는 아이야. 혜원은 그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사랑이 시작될 때 사람은 경고보다 희망을 먼저 믿는다. 자신이라면 그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도윤 역시 혜원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믿고 싶어 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서린의료재단이 차세대 심장보조장치 사업을 발표하기 직전이었다. 회사가 비밀리에 준비하던 임상계획 일부가 경쟁업체로 유출됐다. 공개되지 않은 환자군 분석, 시범병원 목록, 기기 도입 시점까지 외부에 넘어가면서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발표가 연기됐고 주가는 흔들렸다. 도윤의 작은아버지 명국은 경영 책임을 이유로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보안팀 조사 과정에서 혜원의 이름이 등장했다. 정임의 건강 관리를 위해 혜원에게 발급된 임시 출입 권한이 재단 전산망의 특정 자료실에 접속한 기록과 겹쳐 있었다. 혜원의 병원 계정에서 외부 저장 장치가 연결된 흔적도 발견됐다. 더구나 경쟁업체 관계자와 혜원이 같은 카페에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까지 익명으로 이사회에 전달됐다. 사진 속 남자는 혜원의 대학 선배였다. 그는 단지 개원을 준비하는 혜원에게 지역 의료 수요 자료를 건네기 위해 만났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선배가 경쟁업체의 자문의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상황이 혜원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혜원은 보안팀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도윤을 찾아갔다. 그날 서린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도윤과 명국, 예림, 법무팀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혜원의 출입 기록과 사진, 계좌 내역이 놓여 있었다. 혜원은 처음 보는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저는 이 문서에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명국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정이 도용됐을 가능성을 확인해 주십시오.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한 적도 없습니다. 예림이 팔짱을 낀 채 말했다. 그런데 경쟁사 자문의사와는 왜 만났죠? 개원 준비에 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필 기밀이 유출되기 직전에요? 혜원은 도윤을 바라봤다. 그는 회의가 시작된 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 혜원은 다른 사람들의 의심보다 그의 침묵이 더 두려웠다. 도윤 씨. 그 호칭이 나오자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도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다. 저를 믿어요. 혜원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자신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돈을 탐내지 않았다는 것, 정임의 신뢰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어주길 바랐다. 그러나 도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이사회는 이미 그가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작은아버지는 경영권 승계를 흔들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었고, 기자들에게 자료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었다. 그는 혜원을 믿고 싶었지만 눈앞에 놓인 증거들은 지나치게 정교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병원과 할머니 댁에 출입하지 마십시오. 혜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게 당신의 대답이에요? 지금은 감정으로 판단할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감정을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알고 있는 문혜원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인지 묻는 거예요. 도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명국은 만족한 듯 몸을 뒤로 기대었고 예림은 시선을 내렸다. 혜원은 탁자 위 자료를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문을 향해 돌아서자 도윤이 불렀다. 문혜원. 혜원은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와 접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생활비와 법률 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하겠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돌아섰다. 도윤이 법무팀 직원에게 눈짓하자 직원이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놓았다. 합의서와 함께 상당한 금액이 적힌 수표가 들어 있었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언론과 접촉하지 않으며 재단과 정임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혜원의 얼굴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이걸 받으면 제가 무엇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니요. 당신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돈이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제가 결백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보다 제가 당신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단순한 건 당신이에요. 믿을 수 없으면 돈을 주고 멀리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혜원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그녀가 돈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혜원은 봉투를 도윤 앞에 다시 내려놓았다. 저는 당신 할머니를 환자로 존중했고 당신을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그 대가가 이런 것이라면 받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고 회의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도윤은 따라오지 않았다. 며칠 뒤 병원은 혜원에게 대기열 발령을 통보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환자를 볼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동료들은 혜원을 피했고 익명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재벌가에 접근한 의사가 내부 정보를 팔았다는 글이 퍼졌다.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혜원은 해명하려 했으나 병원 측은 입장을 밝히지 말라고 했다. 정임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혜원은 받지 못했다. 노인이 자신의 일로 충격을 받을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도윤이 내린 출입 금지 조치를 어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끝내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 혜원은 아침부터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익숙한 커피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고 평소 정확하던 생리 주기가 열흘 넘게 늦어졌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혜원은 퇴근 시간이 지난 뒤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약국을 찾았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임신 진단 키트를 샀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욕실 바닥에 앉아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짧은 몇 분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두 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혜원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기쁨도 슬픔도 바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도윤과 함께했던 마지막 밤은 사건이 터지기 사흘 전이었다. 그는 출장에서 돌아와 혜원의 집 앞에 찾아왔고 처음으로 회사도 가족도 아닌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혜원은 그가 자신을 믿는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함부로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다. 다음 날 혜원은 다른 병원의 산부인과를 찾았다. 초음파 화면을 바라보던 의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임신은 맞고요. 현재로서는 2개의 임신낭이 보입니다. 혜원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되물었다. 2개요? 네. 아직 초기라 계속 관찰해야 하지만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면에는 아주 작은 검은 공간 2개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형체조차 분명하지 않은 생명이었지만 혜원은 눈을 떼지 못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병원을 나온 뒤 그녀는 오랫동안 계단에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도윤의 번호가 떠 있었다. 전화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다. 그가 아이들을 알게 되면 책임지겠다고 말할지도 몰랐다. 정임은 기뻐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혜원은 회의실의 차가운 탁자와 그 위에 놓인 봉투를 떠올렸다. 증거 몇 장 앞에서 자신을 의심했고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삶에서 밀어내려 했던 사람에게 두 아이의 운명을 맡길 수 있을까? 그 순간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병원 인사팀에서 보낸 통보였다. 내부 규정 위반과 재단 신뢰 훼손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아래에는 기사 링크가 하나 첨부되어 있었다. 서린그룹이 내부 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외부 협력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였다. 혜원은 기사 속 도윤의 사진을 바라봤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흔들림 없는 얼굴로 서 있었다. 회사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혜원은 휴대전화 화면을 껐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미안해. 아직 들을 수도 없는 생명에게 사과부터 나왔다. 엄마가 너희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도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을게. 혜원은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다가 버림받고도 끝내 딸을 키워낸 어머니는 아마 도망치는 것을 비겁하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테니까. 며칠 뒤 혜원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래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고 전셋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구는 중고로 처분했고 의학 서적과 옷 몇 벌만 작은 상자에 담았다. 주소 이전은 출산 뒤로 미루기로 했다. 휴대전화 번호도 바꿀 생각이었다. 행선지는 통영이었다. 대학 시절 의료봉사를 갔던 적이 있는 도시였다. 바다가 가까웠고 자신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당시 함께 봉사했던 선배가 작은 지역의원에서 의사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했던 것이 떠올랐다. 화려한 미래는 아니었지만 두 아이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다. 떠나기 전날 혜원은 정임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건강을 돌봐드리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 자신을 손녀처럼 아껴준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다는 말만 적었다. 임신 사실도 떠나는 곳도 쓰지 않았다. 도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새벽 첫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혜원은 대전역 승강장에 서서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는 없었다. 혹시라도 그가 자신을 찾았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었다. 혜원은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져 작게 웃었다. 열차 문이 열렸다. 그녀는 코트 안쪽에 넣어둔 초음파 사진을 한번 만져본 뒤
객실로 올라탔다. 창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불빛이 서서히 뒤로 밀려났다. 혜원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떠난 바로 그날 오후 보안팀에서 혜원의 계정이 외부에서 복제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기록을 발견했다는 것을. 그리고 서도윤이 그 보고서를 읽은 뒤 처음으로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는 것도.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방은 이미 비어 있었다. 바닥에는 가구가 있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우편함에는 반송될 고지서 몇 장이 꽂혀 있었다. 도윤은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 문혜원은 이미 두 아이와 함께 그의 손이 닿지 않는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통영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문혜원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겨울 들판은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객실 안은 따뜻했지만 그녀는 코트 단추를 끝까지 잠근 채 두 팔로 배를 감싸고 있었다. 아직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두 생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객차가 흔들릴 때마다 괜찮은지 걱정됐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기만 해도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대전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혜원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실감하지 못했다. 설인재단 병원에서 쌓아온 경력, 안정적인 월급, 익숙한 동료와 환자들, 언젠가 도윤과 함께 할 수도 있다고 상상했던 미래까지 한꺼번에 버리고 있었다. 돌아갈 곳이 없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떠나는 길이었다. 휴대전화에서는 유심칩을 빼놓았다. 정임에게 보낸 편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다. 도윤이 자신의 결백을 믿게 됐는지 여전히 정보 유출범으로 의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혜원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눌렀다. 진실을 알기 위해 돌아서는 순간 다시 그의 판단과 선택에 자신의 삶이 끌려갈 것 같았다. 통영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다. 겨울바다는 차갑고 어두웠다. 역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갈아타자 창밖으로 낮은 건물과 경사진 골목, 작은 항구가 차례로 나타났다.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간판과 생선 상자를 나르는 상인들, 방파제 위에 줄지어 앉은 갈매기들이 보였다. 대전의 넓은 도로와 유리로 된 건물들에 익숙했던 혜원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편해졌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통영에서 혜원을 받아준 사람은 대학 시절 의료봉사 동아리에서 알게 된 선배 의사였다. 선배는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서 작은 내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과 당뇨를 앓는 노인이었고 섬에서 배를 타고 나오는 환자도 적지 않았다. 의사는 항상 부족했고 선배는 혜원이 당분간 머물 곳을 찾는다는 말을 듣자 더 묻지 않고 진료실 하나를 내주었다. 사정은 나중에 말해도 돼. 꼭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 말에 혜원은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대전에서는 모두가 이유를 요구했다. 왜 경쟁사 관계자를 만났는지, 왜 자신의 계정으로 자료가 열렸는지, 왜 도윤과 가까워졌는지 설명해야 했다. 그러나 통영에서는 당장 아픈 환자를 볼 수 있는지만 중요했다. 혜원은 처음 몇 달 동안 병원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창문을 열면 맞은편 건물 벽밖에 보이지 않았고 싱크대와 침대 사이에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공간만 남았다. 그래도 월세가 저렴했고 병원까지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임신 사실은 배가 눈에 띄기 시작할 때까지 선배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입덧은 예상보다 심했다. 아침마다 위산이 넘어왔고 생선 굽는 냄새가 골목을 타고 들어오면 욕실로 달려가야 했다. 쌍둥이를 임신한 탓에 빈혈과 어지럼증도 빠르게 심해졌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나면 진료실 책상에 엎드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어느 날 혈압을 재던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혜원을 바라봤다. 원장님, 혹시 어디 많이 아프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혜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배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아이들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배도 캐묻지 않았다. 다만 진료 시간을 줄이고 산부인과 검진을 빠뜨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의사들이 자기 몸에는 제일 무책임해. 특히 너처럼 혼자 버티는 사람들은 더 그렇고. 혜원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조금도 괜찮지 않았다. 적금을 해지해 마련한 돈은 월세와 검사비, 생활비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대전에서 받은 마지막 급여는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보류돼 있었다. 병원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출산 뒤 생활이 막막했고 계속하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웠다. 임신 중기가 되면서 배는 다른 임신부보다 빠르게 불러왔다. 환자들은 혜원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다. 노인 환자 중에는 남편이 어디서 일하느냐고 자연스럽게 묻는 사람도 있었다. 혜원은 지방에서 근무한다고 둘러댔다. 처음에는 그 거짓말이 목에 가시처럼 걸렸지만 몇 번 반복하자 표정까지 자연스러워졌다. 그러나 밤이 되면 거짓말은 견디기 어려워졌다. 혜원은 두 아이의 심장 소리가 녹음된 초음파 영상을 혼자 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었다.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했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여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남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도윤에 대한 원망이 다시 올라왔다. 그가 단 한 번만 자신을 믿어주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정보 유출 사건이 없었다면 아이들은 축복 속에서 태어났을까? 정임은 태명을 지어주고 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육아용품을 잔뜩 사왔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혜원은 그런 상상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도윤이 믿어주지 않은 것은 누군가의 함정 때문만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회사를 선택했고 자신에게는 침묵과 돈을 내밀었다. 그 사실은 어떤 오해로도 지워지지 않았다. 임신 29주가 되던 날, 혜원은 진료 도중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다. 처음에는 배가 뭉치는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됐다. 선배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진료를 중단시키고 가까운 산부인과 병원으로 데려갔다. 조기진통이었다. 쌍둥이 중 한 아이의 체중이 또래보다 작았고 혜원의 혈압도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다. 의료진은 당장 출산할 단계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혜원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손에는 수액줄이 꽂혀 있었고 배 위의 태동 검사 장치에서는 두 아이의 심장 소리가 번갈아 들렸다. 빠르고 작지만 분명한 소리였다. 혜원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두려워 떠나온 것이 아이들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자책했다. 대전에 남아 있었다면 더 큰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돈 걱정 없이 휴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이들을 도윤에게 알렸다면 적어도 의료적인 지원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 끝에는 늘 같은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이 아이들을 설인가의 후계 문제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정임이 반대하지 않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자신을 정보 유출범으로 몰아세웠던 사람들이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쌍둥이의 존재를 받아들일까? 혹시 아이들만 데려가려 한다면 혜원에게 그들과 맞설 힘이 있을까?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작게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겁이 너무 많아. 입원은 3주 동안 이어졌다. 통영에서 알게 된 병원 직원들이 번갈아 반찬과 세면 도구를 가져다 줬다. 선배는 진료가 끝난 뒤 매일 병실에 들렀고 아무 말 없이 병원비 일부를 먼저 내주었다. 혜원이 갚겠다고 하자 그는 아이들이 무사히 태어난 뒤 천천히 갚으라며 손을 내저었다. 혜원은 그때 깨달았다. 가족은 반드시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곁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전의 화려한 집에서는 받지 못했던 신뢰를 이름 없는 작은 병원에서 받고 있었다. 두 아이는 35주를 조금 넘긴 초봄에 태어났다. 혜원의 혈압이 다시 급격히 상승하면서 응급 제왕절개가 결정됐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의료진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을 설명했다. 혜원은 동의서에 서명하는 손이 떨려 이름을 2번이나 잘못 썼다. 마취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녀가 한 생각은 하나뿐이었다.
두 아이 모두 울어주기를. 첫 번째 아이는 남자아이였다. 의료진이 아이를 꺼낸 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원은 보이지 않는 수술포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어 숨이 막혔다. 몇 초 뒤 작고 거친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어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우렁찬 울음이 수술실을 채웠다. 혜원은 눈가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도 없었다. 둘 다 괜찮나요? 마취과 의사가 괜찮다고 대답했다. 체중은 작지만 스스로 숨을 쉬고 있다고 했다. 혜원은 그 말을 듣고서야 눈을 감았다. 남자아이에게는 은찬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은은하게 빛나면서도 속이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여자아이의 이름은 라온이었다. 오래된 우리말로 즐거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자신의 삶에는 부족했던 평안과 기쁨을 아이들에게는 주고 싶었다. 두 아이 모두 혜원의 성을 따랐다. 출생신고서에서 아버지에 관한 항목을 마주했을 때 혜원은 한참 동안 펜을 들고 있었다. 그 칸에 도윤의 이름을 적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비워둔다고 해서 그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혜원은 결국 빈칸으로 남겼다. 아이들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 동안 혜원은 매일 유축한 모유를 들고 병동을 찾았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인큐베이터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은차는 라온보다 몸무게가 적었고 한동안 산소 보조가 필요했다. 혜원은 아이의 가슴이 작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시간을 셌다. 의학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미숙아였다.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수만 번, 손가락 움직임 하나도 위태로워 보였다. 라온은 생후 열흘째 먼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은차는 사흘을 더 기다려야 했다. 혜원은 딸을 안고 아들의 인큐베이터 앞에 앉았다. 오빠 기다려주자. 라온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작은 입을 벌렸다. 혜원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내 웃었다. 퇴원한 뒤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한 아이가 잠들면 다른 아이가 울었고 분유를 먹이다 보면 기저귀를 갈 시간이 됐다. 두 아이가 동시에 열이 난 밤에는 혜원도 함께 울고 싶었다. 산후 회복이 끝나기도 전에 손목과 허리가 망가졌지만 대신 안아줄 사람은 없었다. 선배 병원의 간호사들은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아래층에 살던 윤미자라는 중년 여성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올라와 국을 끓여주거나 빨래를 널어주었다. 미자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혜원을 안쓰럽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정어머니처럼 잔소리를 했다. 애들 재우고 네가 밥을 먹어야지. 네가 쓰러지면 누가 얘들을 봐? 혜원은 괜찮다고 습관처럼 말하다가 미자에게 등짝을 맞곤 했다. 출산 후 석 달이 지나자 혜원은 다시 진료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미자가 아이들을 봐주었고 점심시간에는 병원 안쪽 작은 방에서 수유했다. 오후 진료가 끝나면 두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바닷가를 돌아 집으로 갔다. 처음 몇 년은 매일이 빠듯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진료 일정을 줄여야 했고 월세와 보육비가 겹치는 달에는 통장 잔액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 혜원은 자신의 옷이나 화장품은 거의 사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 예방접종과 보험료, 책을 사는 데는 아끼지 않았다. 은찬과 라온은 같은 날 태어났지만 성격은 전혀 달랐다. 라온은 낯선 사람에게도 먼저 인사했고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과 금세 친구가 됐다. 말이 빠르고 감정 표현도 솔직했다. 넘어지면 크게 울었지만 과자를 받으면 곧 웃었다. 은찬은 조용했다. 블록이나 조개 껍데기를 줄 맞춰 세우는 것을 좋아했고 어른들이 하는 말을 오래 기억했다. 동생이 잘못해 혼이 날 것 같으면 자신이 먼저 했다고 나서는 경우도 많았다. 혜원이 힘든 날이면 말없이 물을 가져다 주거나 어깨를 주물렀다. 외모도 달랐다. 라온은 혜원의 부드러운 눈매와 둥근 입술을 닮았다. 반면 은찬은 자랄수록 도윤을 떠올리게 했다. 짙은 눈썹,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시선. 생각에 잠기면 입술을 한쪽으로 굳히는 습관까지 닮아갔다. 혜원은 가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정신을 차렸다. 은찬은 그런 엄마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손으로 확인하곤 했다. 아이들이 4살이 되던 해, 혜원은 선배의 도움을 받아 작은 가정의원을 인수했다. 오래된 상가 건물 1층에 있던 의원은 대기실이 좁고 인테리어도 낡았지만 걸어서 오는 노인 환자가 많았다. 혜원은 큰돈을 들여 꾸미는 대신 바닥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바꾸고 아이들이 기다릴 수 있는 작은 책장을 만들었다. 간판에는 자신의 이름 대신 받아온 가정의원이라고 적었다. 바다처럼 넓게 사람을 품고 환자들이 따뜻하게 머물다 가기를 바라는 뜻이었다. 혜원의 진료 방식은 곧 입소문을 탔다. 감기약을 빨리 처방해주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환자가 왜 잠을 못 자는지, 식사를 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물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예약일에 오지 않으면 직접 전화를 걸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진료가 끝난 뒤 방문했다. 은찬과 라오는 의원 한쪽 방에서 자랐다. 라오는 환자들에게 먼저 인사했고, 은찬은 글자를 익힌 뒤 번호표를 정리하거나 책장을 가지런히 맞춰 놓았다. 환자들은 두 아이를 손주처럼 아꼈다. 명절이면 사과와 떡, 말린 생선이 의원으로 들어왔다. 혜원은 자신이 원했던 삶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었고 자신도 환자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은 가끔 악몽처럼 떠올랐지만 아침에 두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 빠르게 사라졌다. 다만 은찬의 건강은 늘 조금 마음에 걸렸다. 아이의 체중은 또래보다 적었고 달리기를 오래 하지 못했다. 어린이집 운동회에서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을 2바퀴 도는 동안 은찬은 반 바퀴도 채 뛰지 못하고 가슴을 누르며 멈췄다. 혜원이 괜찮으냐고 묻자 아이는 단지 숨이 찼다고 했다. 처음에는 미숙아로 태어난 영향이라고 생각했다. 정기검진에서도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5살이 지나면서 증상은 조금씩 뚜렷해졌다. 계단을 오를 때 자주 쉬었고 자다가 가슴이 답답하다며 깨어난 적도 있었다. 감기에 걸리면 회복이 다른 아이보다 느렸다. 의사인 혜원은 여러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동시에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다. 엄마로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아닌지, 아이가 예민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설득했다. 가족을 진료하는 의사는 냉정해지기 어렵다. 너무 작은 변화까지 병으로 보거나 반대로 두려운 진단을 피하고 싶어 이상 신호를 축소한다. 혜원은 자신이 후자에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인정하지 못했다. 결정적인 일은 초여름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라온의 생일을 앞두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은찬은 원래 뛰는 놀이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동생이 함께 하자며 손을 잡아 끌자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몇 분 뒤 은찬은 갑자기 멈춰서더니 바닥에 주저앉았다. 교사가 다가갔을 때 아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혜원이 연락을 받고 도착했을 때 은찬은 이미 인근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심박수가 불규칙했다. 심전도에서는 좌심실 비대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였다. 담당 의사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권했다. 검사실 모니터를 보는 순간 혜원은 자신의 손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심실 중격이 정상보다 두꺼워져 있었고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액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모습이 보였다. 검사를 시행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비후성 심근병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쇄가 동반된 형태로 보이고요. 소아에서는 드문 편이라 상급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혜원은 이미 알고 있는 의학 용어를 처음 듣는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봤다. 유전성일 가능성은요.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단계에서 어느 쪽 부모에게서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력과 유전자 검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부모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혜원은 자신의 가족력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심장질환이 없었고 외가에서도 돌연사나 심근병증을 앓은 사람이 없었다. 자신의 심전도와 초음파 검사 역시 임신 전까지 정상이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도윤이었다. 물론 아직 추측에 불과했다. 돌연변이일 수도 있었고 유전검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혜원은 은찬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외면해온 절반의 혈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담당 의사는 대구의 대학병원 소아심장센터를 추천했다. 그곳에는 비후성 심근병증과 소아심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이 있었고, 최근 새로운 심장 영상 장비와 수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했다. 혜원은 곧바로 예약을 잡았다. 대전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남았다. 병원 이름이 서린의료재단과 협력 관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전국의 대형 병원과 의료기업이 협력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도윤이 직접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혜원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대구로 떠나는 날 라온은 왜 자신은 병원에 같이 갈 수 없느냐며 울었다. 혜원은 며칠이면 돌아온다고 달랬지만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이 길어질 수도 있었다. 결국 미자가 라온을 맡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출발 직전 라온은 은찬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빠 아프면 내가 옆에 있어야 돼. 은찬이 오히려 동생을 달랬다. 엄마 있잖아. 너는 미자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어. 오빠는 꼭 다시 오는 거야? 응. 은찬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혜원은 두 아이를 함께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떨어뜨려 놓으면 나온도, 은찬도 더 불안해할 것 같았다. 대구의 대학병원은 통영에서 보던 병원과 규모부터 달랐다. 로비에는 여러 동으로 연결되는 안내판이 복잡하게 붙어 있었고, 접수 창구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혜원은 한 손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 두 아이를 챙기며 소아심장센터를 찾았다. 은찬은 여러 검사를 받았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와 혈액 검사가 이어졌다. 검사실을 옮길 때마다 라온은 오빠의 손을 잡았다. 은찬은 힘들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오후가 되자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진료를 맡은 김수경 교수는 영상 자료를 오래 살펴본 뒤 혜원을 별도의 상담실로 불렀다. 그는 소아심장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의사였고 불필요한 위로를 늘어놓지 않는 사람이었다. 문 선생님도 의사시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쇄 정도가 생각보다 심합니다. 실신이 있었다는 점도 위험 신호고요. 혜원은 무릎 위에서 두 손을 맞잡았다. 약물 치료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도하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실 중격의 일부를 절제해 혈류 통로를 넓히는 수술을 검토해야 합니다. 혜원은 예상하고 있던 설명이었지만 직접 듣자 숨이 막혔다. 위험도는요? 수경은 잠시 침묵했다. 전문 의료진이 시행하면 성공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리고 병변의 위치가 까다롭습니다. 부정맥이나 전도장애 같은 합병증 가능성도 설명드려야 합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 보호자에게 비슷한 말을 수없이 해왔다. 성공률이 높다는 말만 붙잡아도 안 되고 드문 합병증만 떠올리며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지식은 공포를 줄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 더 두려웠다. 수경은 가족력에 관해 물었다. 아이 아버지 쪽 검사가 가능합니까?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확진과 치료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경우 부모 검사도 같이 하면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쌍둥이 동생도 심장 초음파를 받아야 하고요. 혜원은 라온을 바라봤다. 상담실 바깥 의자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한 아이의 병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다른 아이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다리가 풀리는 듯했다. 입원은 예상보다 빨리 결정됐다. 은찬이 병원 안에서 다시 흉통을 호소했고 모니터에서 짧은 부정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수경은 더 이상 통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혜원은 의원에 전화를 걸어 당분간 진료를 쉬어야 한다고 알렸다. 예약 환자들에게 일일이 사과했고 미자에게는 라온을 데려가 줄 수 있는지 부탁했다. 그러나 라온은 병실 문 앞에서 버티며 가지 않겠다고 울었다. 오빠 혼자 두면 무서울 거야. 은찬은 동생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라온이 미자와 함께 떠나자
이불 속에서 혜원의 손을 찾았다. 엄마, 응. 나 죽는 병이야? 혜원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야.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어. 그럼 엄마는 왜 계속 울 것 같은 얼굴이야? 혜원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엄마가 잠을 못 자서 그래. 은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가 아파서 미안해. 혜원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픈 건 누구 잘못도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미안할 일은 하나도 없어. 은찬의 등을 쓰다듬으며 혜원은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해주고 싶었다. 아이의 병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 도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선택과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다. 그럼에도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수술비와 장기 입원비도 현실적인 문제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의원 문을 닫는 동안 수입은 끊겼고 통영의 집세와 대출금은 계속 나갔다. 선배와 미자는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혜원은 언제까지 도움만 받을 수 없었다. 병원 사회사업팀에 상담을 신청하자 담당자는 소아 중증 질환 지원 사업과 재단 후원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그중 하나가 서린의료재단과 서린 메디텍이 공동 운영하는 희귀심장 질환 지원 기금이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혜원의 얼굴이 굳었다. 담당자는 단순한 지원 사업일 뿐 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원 여부도 의료진과 외부 심사위원이 결정하며 환자의 개인정보가 회사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혜원은 한참을 망설인 끝에 서류를 받아들었다. 자존심 때문에 아이의 치료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도윤이 만든 회사의 돈이더라도 정당한 공익기금이라면 이용해야 했다. 그것은 구걸도 개인적인 도움도 아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잔인한 방식으로 두 사람을 다시 마주보게 했다. 서도윤은 그 무렵 대구에 있었다. 서린 메디텍이 병원에 공급한 심장 영상 장비의 시범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소아심장 지원 기금의 확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다. 원래라면 실무진만 보내도 되는 일정이었지만 그는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5년 전 혜원이 사라진 뒤 도윤은 정보 유출 사건을 다시 조사했다. 그녀의 계정은 외부에서 복제됐고 출입 기록 일부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핵심 서버의 원본 기록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되어 배후까지 밝히지 못했다. 작은아버지 명국과 예림이 사건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혜원의 결백만은 분명했다. 도윤은 그녀의 병원 징계 기록을 취소하고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시키려 했지만 이미 떠난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대전과 인근 지역의 병원, 부동산 계약, 출국 기록까지 확인했으나 혜원을 찾지 못했다. 그녀가 의료계에서 계속 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혼이나 이직으로 성이 바뀌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흔적을 떼기 어려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도윤에게 그만 잊으라고 했다.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 일에 매달렸다. 회사의 규모는 커졌고 그는 후계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자가 됐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혜원이 남긴 부재만 더 선명해졌다. 그날도 도윤은 병원장과 장비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소아심장센터를 둘러보고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새 영상 장비 덕분에 희귀 심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한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도윤은 기계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겼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